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호재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우리 증시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상승 흐름 오늘도 이어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삼성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5만 원대 주가를 회복한 삼성전자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에 탄력을 받은 모습인데요. 자,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지금 상승세를 탔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자사주 매입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이 재적을 통해서 주가 하락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만 425만여 명입니다. 평균 올해 매수 단가가 6만 8천 원에서 7만 1천 원 내외예요. 아, 손실 구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주말 기준 보통 평균 20에서 30% 넘게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석 달 동안 3조 원을 매수해서 이제 주식을 장내 매수하고 이걸 소각하겠다라는 거고요. 소각되는 규모가 전체 보통주가 삼성전자가 59억 주예요. 근데 한 5천만 주 남짓이기 때문에 네. 소각되는 주식은 1%. 전체 발행 물량이 1% 선입니다. 어쨌든 지난 주말 장마감 이후에 공시를 했습니다만 당일 7% 넘게 올랐죠. 예. 그리고 어제도 6% 가까이 올라서 일단 56,700원 선을 회복을 했지만 아쉬운 건 뭐냐. 외국인이 하룻밤새 지금 매도세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주말에는. 산 것을. 맞습니다. 예. 금요일에는 사실은 장마감 이후에 이사의 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1,300억 원 순매수였다면 예. 어제는 첫날이었잖아요. 실질적인 자사주 매입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1,600억 원 넘게 삼성전자를 내다 팔았습니다. 더 팔아버렸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것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공시가 금요일 끝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그렇게 대량으로 들어왔다라는 게 약간 의심하는 눈초리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이게 실제로 선행 매매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 9월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단 3일만 샀어요. 3일만 샀는데도 그게 수백억, 수십억 원 내외입니다. 네. 근데 뭉칫돈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이제 이사회가 열려서 그 발표 시점을 장마감 이후에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서 장마감 이후에도 불구하고 1,300억 원에 달하는 이제 매수 자금이 들어왔고 예. 또 장마감 이후에도 주가가 또 올랐거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러다 보니 선행 매매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제 이 들여다볼 부분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정보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라든가 어쨌든 정보가 좀 새나간 게 아니냐라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걸 봐야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손실 구간에 있는 개인들이 물을 타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서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했던 게 2017년이에요. 예. 당시 규모는 9조 3천억 원. 이번에는 10조 원이니까 10조 원이 훨씬 더 커 보이죠. 네. 당시에 매입 시점과 소각할 때까지 주가 상승률을 봤더니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에 따라 좀 다르서 첫 매입부터 9개월 정도의 상승률을 봤더니 무려 50% 넘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2017년과 지금과 다른 점이 뭐냐? 2017년, 18년에 업황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업황을 빌미로 해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놨다면 지금은 이게 업황도 문제지만 네. 삼성 자체의 기술 이제 회복력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따라서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 여력은 두 가지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수급과 재료 측면인데요.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이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데 지난 9월 이후 삼성전자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15조 원 넘게 내다 팔았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의미 있는 귀환이라고 하면 전체 내다 판 주식의 거의 한 20% 수준, 3조 원 가까이 꾸준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면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삼성전자가 주가를 바닥을 다지고 있구나. 저점에서 매수하고 있구나라는 시그널을 해석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재료 측면에서는 역시 인공지능 칩 HBM이 과연 엔비디아의 승인이 날까 여부입니다. 여기 이미 5세대는 이미 이제 날샜습니다. 왜냐하면 예. 5세대 인공지능 칩은
SK 하이닉스, 엔비디아가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네. 삼성의 카드는 뭐냐? 내년 출시 예정인 6세대 HBM의 경쟁력 확보가 변수인데 사실 여기 힌트가 있어요. 어제 3조 원은 석 달 이내 장내 매수를 통해서 전량 소각하겠다. 네. 역으로 해석해 보면 야, 석 달 이내 삼성전자가 내놓을 만한 호재성 뉴스는 많이 없구나. 나머지 7조 원은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투입하겠다라는 건 재원으로 주가를 조금 받쳐보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아마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12월 조직 개편이 있거든요. 조직 개편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어떤 전략적 변화를 추구할지 과연 이런 이 차장단 인사회에서 기술진이 얼마나 승진을 할지 관료 조직이 조금은 뒷선으로 빠질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건 좋은데 적어도 3개월 내에는 근본적인 어떤 재료는 나오기 어려운 걸 이제 반증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그룹주들은 올랐는데 어제 보니까 또 반도체주 전반적으로는 흐름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 뉴욕 증시로까지 이어지는 이제 이벤트인데요. 네. 사실은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게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거든요. 예. 엔비디아의 차기 내년에 내올 이제 블랙웰이라는 신제품이 지금 검사 과정에서 발열이 문제가 생겨서 생산이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지다 보니까 예.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3%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최대 빅 이벤트를 꼽으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현지 시간 20일에 발표가 되거든요. 예. 이미 지난 이제 분기 당시에 잭순왕이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넘쳐난다. 내년 1년치까지 예약이 꽉 차 있다. 수요는 차 있는데 예. 다만 이것을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엔비디아에 가장 많은 납품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바로 직격탄을 맞는 거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물론 자사주 매입 효과도 있었지만 반사이익이에요. 왜냐? 엔비디아에 아직 납품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무리 발열 상황으로 인해서 신제품 출시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이건 오히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술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상승폭이 조금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한쪽의 악재가 한쪽에는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고, 네, 지금 그런 게 주식시장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이제 환율도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우리 증시에 대한 어떤 수급을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환율이 꼽히고 있는데, 자, 어제 보니까 1,390원대로 다시 좀 소폭 진정이 됐더라고요. 자,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좀 들려주실까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팔면 바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원화를 이제 매수하거나 예. 매도해서 예. 환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제는 1,400원 아래로 이틀째 1,400원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요. 환율은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체력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랠리에 따른 강달러에 따른 전 세계적인 어떤 이 각국 통화의 약세와 더불어서 우린 내부적인 문제도 있어요. 우린 경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게 좋지 않습니다. 네.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이었고요. 3분기도 제로 성장이었습니다. 근데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어려운 이면에는 트럼프의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상반기에 우리 이 성장을 견인해왔던 수출이 트럼프의 어떤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올해 수출 증가율의 3분의 1 정도로 축소될 것이다라는 게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의 통화 절하폭보다 원화 가치의 절하폭이 굉장히 커서 그래서 아마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400원이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게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일부 자동차 같은 수출 기업은 좋을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물가를 수입해서 달러를 주고 사와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불안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미국 대선 이후로 지금까지 투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포모라는 말도 있잖아요. 나만 낙오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공포증 때문에 약간 묻지마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또 조사를 보면은 이제 그동안은 코인 투자에 보수적이었던 5, 60대들도 지금 코인 투자의 좀 활성화가 좀
이제 관측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 5, 60대 하면 베이비 부머들이에요. 음. 이분 정년 채우고 나가신 분도 있지만 정년 채우지 못하고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아, 네. 근데 이런 베이비 부머 1세대의 특징이 굉장히 이 IT 기기에 능숙해요. 아, 네. 그러다 보니 국장에서는 사실은 뭐 나의 순이다, 빠져나가는 건 나의 순이다. 여러 네네. 가지 이제 국장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100개 종목 가운데 98개 종목이 손실을 봤다면 아. 미국장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제 트럼프 랠리 이후에 이제 테슬라까지 상승세로 돌아서다 보니 대부분 수익을 냈습니다. 예. 근데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국장 피해서 미국 증시 내지는 코인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음. 실제로 60세 이상 시니어층이 이제 코인 시장의 평균 투자 금액을 따져봤더니 가장 이제 그동안 코인 시장을 주도했던 게 20대였거든요. 예. 20대였는데 지금 20대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아. 실제로 이제 60대 이상의 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 2위 업비트, 빗썸의 계좌 수를 따져봤더니 77만 5천여 계좌인데 1인당 평균 60세 이상이 872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대가 10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러네요. 자,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볼 거냐? 이제 과거처럼 이제 젊은 세대가 이제 정보를 무장해서 이제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다면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시니어들이 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실 주식하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비트코인 상대적으로 가격 등락폭이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값비싼 비트코인과 같은 고인 코인에 지금 남은 이제 노후 자산을 좀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사실 이런 현상이 어느 정도 좀 정상화가 되려면 이제 국내 증시 매력도가 좀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코인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등하면서 다른 코인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도 살아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2의 비트코인 같은 이제 다른 코인이 좀 등장할 수 있을지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지금 그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달러 기준 93,000달러, 원화 기준 1억 3천만 원을 찍고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나 속도 조절하겠다 예. 라면서 트럼프 랠리가 제동이 좀 걸렸어요. 지금 현재 아마 91,000달러 내외 원화 기준 1억 2,6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 2라운드 이 가상자산 2라운드 랠리의 특징이 뭐냐? 과연 지금처럼 트럼프 랠리를 주도했던 비트코인과 도치코인과 같은 이게 전고점을 돌파한 코인인가 하면 사실 2등 코인이라고 하면 이더리움이에요. 네. 이더리움은 이미 현물 ETF 시장, 선물, 현물 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점 대비 30-40% 이상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트코인만 나홀로 강세를 갈 건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알트코인들이 같이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인지고 또 하나 네. 관전 포인트는 뭐냐? 지금 미국의 정규 시장에 편입된 코인은 두 가지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 그러면 제3의 정규 시장 편입 유망한 종목이 뭐냐예요. 네. 그걸 아마 월가에서는 3위 이제 코인으로 솔라나와 리플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거든요. 예. 이 솔라나라는 이 코인은 2020년 초고속 트랜지션과 이제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이제 블록체인 형태의 거래로서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리플은 2012년 만들어졌는데요. 금융기관 간 국제 송금을 빠르게 저렴하게 네. 지원하겠다라는 이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들 코인들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리플, 솔라나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다. 네, 이제 그렇게 배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랠리의 열기가 어느 정도는 좀 꺾였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꺾인 게 아니라 그 열기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트럼프는 아직 뭐 백악관으로 이제 입성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가기 전에 각종 공약이며 이제 인선을 통해서 그 성향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랠리 일기의 특징이 달러 올라갔고요. 국채금리 속등했고요. 비트코인 가상자산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금은 좀 내린 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강세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자, 이런 이제 상황에서 입성하게 되면 실제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네. 근데 트럼프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가능할까요? 미슐랭 3스타가 와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아니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는데 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책 위반자들은 두 개 중에 물가냐 경기냐 뭘 포기할까요? 물가를 포기합니다. 예. 대부분. 네. 그리고 이 트럼프는 이미 징검다리로 이번 4년만 하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내 임기 동안만큼만 물가가 지난번 과거에 미국은 9.1%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를 보였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바뀐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를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도 경기 부양에 돈을 풀어서 법인세를 깎아줌으로 해서 이제 이 물가를 좀 올라가더라도 네. 약간 이제 옹호하는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롬 파월 중앙은행장 2020년까지 임기가 이제 보장돼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 더뎌질 수 있다. 점도표상 내년의 금리 인하는 당초 4번이지만 네. 지금 추산으로는 2번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월가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만큼 아마 제롬 파월 의장과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이갱 정부의 아마 이제 기싸움이 상당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서로 충돌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실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쪽으로 지금 심리가 좀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